이번에는 10월 전망 좀 해보겠습니다. 9월 말일이죠. 거기다가 특집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게 10월 달에는 실적 시즌 더불어서 11월에 중간선거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신대담으로 준비했어요. 저 신중우와 신광섭 매니저이 오늘은 또 앵커죠. 네. 지금은 또 매니저로? 네. 오늘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저희들이 오늘 마무리 시간에는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각 그 양신이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는지 짚어드리는 시간으로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속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 투자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주식은 MSCI 이머징 지수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가고자 합니까? 선진국 주식으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거하고 비슷하게 세계 국채 지수에 우리나라의 이 채권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건데 세계 이게 GDP 1등부터 10등까지 우리나라하고 인도만 못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런 관찰국 대상국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이 자체만 놓고 보면 호재죠. 외국인들이 이제 수급을 패시브든 내지는 액티브로 들어올 수 있다. 뭐 금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 50조 정도까지도 들어올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자체만 놓고 보면 그나마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는 좀 호재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드려봅니다. 그 정도까지만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는 10월 내가 보는 증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작가님께서 이거 좀 PT나 자료 좀 많이 준비해 주세요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먼저 얘기해 볼까요? 뭐 우리 신 매니저님께서 어떻게 10월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거부터 정말 잘 맞추셨잖아요, 사실은. 근데 틀릴 때도 있었어요, 사실. 그래요? 뭐 틀릴 때도 있어서. 뭐 매일매일 맞출 수는 없죠. 근데 지금 자막이 신중호가 보는 10월 증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제 걸로 바뀌었네요. 제가 왜냐하면 또 바뀌었네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신광섭이 보는 10월 증시부터 저희들이 한번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시장이 많이 무너진 상황이니까 맞아요. 저희가 이제 또 우리 앵커님하고 또 저희가 또 카톡 뭐 이런 1대1 메신저를 통해서도 좀 의견을 교류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뭐 시장 어떻게 될 것이다 이랬는데 최근에 보면은 뭐 잠깐 뭐 우리나라 지수를 한번 좀 띄워주시면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신용 잔고를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어제는 아니겠죠. 조금 이제 D 플러스 2일 정도 기준인데 그러니까 막 하락이 나올 때 아마 이제 오늘 이제 이틀 전에 급락에 대한 부분이 신용 잔고 반영이 될 텐데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나요? 네,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자료는 준비 못했는데 거의 이제 그 6월, 7월 달에도 급락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신용량이 쭉 올라왔다 그 부분을 거의 다 반납했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지금 뭐 앞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때도 신용잔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반대 매매 물량을 좀 이제 회피 물량들을 쉽게 얘기해서 좀 털어 먹으려는 약간 그런 메이저들의 의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을 뭐 들어오는 적도 있겠지만 거의 뭐 앵커님 많이 동의하시겠지만 선물 시장 가지고 계속 롤링하면서 장난질을 좀 많이 치고 있지 않습니까?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좋은 기업들에 대한 수급들을 많이 좀 이탈화를 시키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전일 미국장은 아까 앵커 브리핑에서도 유럽발 영국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인데 세계 금융 영역의 2위라는 국가가 24년 만에 뭐 일본도 마찬가지겠죠.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뭐 국채를 매입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뭔가 이런 선진국들이 근간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10월 증시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식이냐면 위기 반 기회 반이다. 위기 반 기회 반. 네, 위기 반 기회 반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하반 경직 분위기로 계단식 하락을 좀 예상했었는데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그냥 그 트렌드 라인 하단이 그냥 붕괴되면서 그냥 쭉쭉쭉 밀렸거든요. 그래서 벌써 지금 2100선 내외에서 좀 추정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10월 첫째 주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된다. 다음 주까지? 네. 다음 주까지 조심해야 되고 오히려 제가 뭐 이 시간이 이제 특별 코너지만은 이제 타이밍 모델. 이제 잠깐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인터넷에서 발췌한 자료인데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공황처럼 떨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라 지금 낙폭에 대한 반등폭이 상당히 지금 왔다 갔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변동폭인데
이런 시장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특히 미국 시장 기준으로 계속 이렇게 위아래로 많이 흔들 것이다. 결국은 이렇게까지 빠진다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변동이 좀 많이 나오는 미국장 기준으로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약간 좀 그런 식으로 동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뭔가 주식을 정확하게 언제 사야 된다. 저도 마찬가지로 마켓타이밍 시간에서도 2,370 깨졌을 때 2차 전지 담았거든요. 절반을. 현금의 보유량의 절반을 썼는데, 그렇게 훌륭한 이런 양극재 음식 기업들도 지수 무너지니까 뭐 마이너스 15%씩 지금 손실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 다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나머지 현금 절반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언제 쓸 거냐면 10월 첫째 주 지나서. 10월 첫째 주 지나서. 예. 10월 첫째 주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저는 뭔지 알 것 같아요. 물가지수 보고 가자라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10월 13일에 9월에 CPI가 나오고 네. 그 물가지수가 그래도 지금 최근에 공급망 지수라든지 에너지 비용이라든지 뭐 주택 가격은 아직도 스티키하다라는, 좀 약간은 이제 단단하다라는 부분은 있지만 전월 대비는 내려올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10월에는 또 FOMC가 없으니까 네. 10월에 내려왔고 11월에 또 나온다면은 11월 중간 선거까지는 조금 소위 말해서 땡길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 게, 저도 10월은 좀 바닥을 잡아가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차트 외국인 달러 환산 코스피가 있으면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외국인이 바라본 우리나라의 증시는 지금 무려 반토막이 났습니다. 물론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도 3,300에서 2,200이기 때문에 뭐 한 35%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차트가 그 음영 처리된 게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고점에서 얼마나 하락했느냐라는 차트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달러 환산으로 보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외국인 지분율인데 거의 금융위기나 그 전에 저점까지 내려온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한 30%가 깨질까 말까 하는 수준인데. 지금 저 좌측에서 운덩이처럼 보이는 게 08년도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 때까지 빠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금융위기와 같은 사단이 난다면 빠질 수 있지만, 최근에 보시면 저는 어떤 희망을 봤냐 하면, 뱅크 오브 잉글랜드, 그러니까 영라은행의 네. 액션이 나온 거는 이 시스템 리스크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중앙은행에서는 대응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 수밖에 없고, 10월에 물가지수가 나오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도 물가에 대한 전망을 내려가는 걸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항상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명분. 예, 명분이 한 2달 정도 물가가 빠진 것 같고 다시 돌려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2-3달, 최소한 4달의 어떤 물가가 하락하는 걸 보고 가야 명분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월에 FOMC부터는 조금은 완만한 긴축의 스탠스를 예상하고 있고, 한국 기준으로 보면은 50%는 하락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줍줍할 만한 주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신용이 26조 원까지 올라갔었다가 아마 18조, 17조 원이 깨졌을 겁니다. 그만큼 뭐 거의 1년 만에 8에서 9조 원의 신용이 소위 말해서 터져나간 상황인데, 항상 위기가 오고 나서 기관들로는 자금이 안 가요. 결국 누가 사서 올리느냐? 외국인이죠. 그렇죠. 근데 외국인이 봤을 땐 지금 코스피가 고점에서 50%는 하락한 상황에서는, 그리고 밸류에이션 차트는 뭐 너무 복잡해서 다 안 띄우겠지만 0.83배까지 내려왔습니다. 0.8배가 금융위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 자리에서, 예, 저 차트인데요. 이 정도 자리에서 과연 매도를 해야 되느냐라는, 물론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라서 10월 내내 퐁당퐁당 실적 시즌에 생각보다 좋다,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2100에서 2200이 안 되는 수준에서, 아니면 때에 따라서 2100이 깨질 수도 있지만 상당히 이제 변동성은 있지만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지 않겠냐. 아까 위기 반, 기회 반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럴 때 사놔야 내년에 갔을 때 플러스를 보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우리 앵커님도 궁금한 게 10월 달에 그냥 뭔가 이제 중간 선거 랠리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이제 파월 연준이랑 그건 기대하지 마라. 뭐 정치적인 뭐 이런 부분 중립 얘기를 좀 했는데, 연준에서도 저는 이제 우려감이 그거예요. 뭐냐면 우려감. 미국이 좀 세게는 올라갈 것 같거든요. 반등이. 미국이 워낙 네. 또 빠질 때 3%, 4% 빠지고 네. 이러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과연 이게 미국
같이 동조화돼서 올라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08년 차트를 봤을 때는 네. 이게 뭔가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감. 근데 저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시스템 붕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악재들이 그냥 천천히 다가오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두려운 게 그거죠. 그러니까 2000선 뭐 많이 여기서 많이 빠져봤자 뭐 2000선이겠죠. 2000선에서 2300, 400 가둬놓는 장세가 나올까 봐. 저도 그건 동의해요. 저도 네. 미국은 V자 반등의 어떤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는 자기네 정치, 거기다가 뭐 긴축을 조금은 완화시켰을 때 워낙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나스닥이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그 소위 말해서 L자형 반등? 약간 뭐 2000까지 갔다 그러면 한 2200, 300. 그것만 하더라도 10배에서 15%거든요. 근데 그 정도에서 저는 내년에도 사실은 계속 장기적인 박스권이라고 봐요. 근데 인덱스가 이렇게 공포스럽게 빠졌을 때 들어가야 조금은 더 업사이드를 볼 수 있고 저도 좀 동의하는 게 미국이 조금은 우상향할 때 우리는 조금은 이 상단의 탄력은 네. 그러니까 빠질 때도 사실 미국보다는 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빠진 폭 자체는 크지만 이 하루하루의 변동성은 미국보다는 덜 빠져서 반등 폭으로 본다면 10월의 반등 폭은 저도 그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정성 쪽에서 결국은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마지막 질문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왜냐면 네. 이게 더 중요해서 얘기를 더 하려 할까 하는데 뭘 살지에 대한 게 왜냐하면 시장이 다 하락을 할 때는 아까 저 수급에서도 뭐 2차 전지 얘기 나오고 시장이 다 하락할 때는 어쩔 수 없이 LG 이노텍도 다 같이 두드러 맞는다라는 건데 결국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만약에 LG 이노텍이 애플의 어떤 이슈로 인해서 또 올라간다 그러면 자기 혼자 치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시장과는 상관없이 계속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저는 10월에 많을 것 같거든요. 혹시 또 투자 아이디어 있을까요? 저는 2차 전지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2차 전지 기본 깔고 가야 된다. 예. 이게 좀 이제 시장이 사실은 좀 보시면 태조 이방원 그렇죠. 그래서 2였죠. 세 번째 2였는데 사실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이제 여름에 나올 때 가장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부분들이 대부분 뭐 아시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한 2차 전지가 평균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다. 뭐 수요 공급 뭐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겹게 24년도까지 유지가 될 것이다. 공급이 수요를 수요가 공급을 조금 이제 힘든 상황이다. 그런 부분 좀 보시면 되는데 그거 말고도 만약에 좀 보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지 않습니까? 카타르 월드컵이 11월인가요? 11월 초에 이제 진행하지 않습니까? 네. 11월 거의 뭐 중간 선거쯤 그때일 거예요 아마 미국에. 그래서 아마 이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워낙 더운 나라다 보니까 중동에서 열리니까 이번에 겨울에서 열리는데 통상 이제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 기업들이 광고비를 많이 지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작년에도 제가 한번 리프레시 시간 통해서 카타르 월드컵 주기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차트 띄워놓고. 지금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지금 월드컵 수혜주 나오면 뭐 치킨을 먹자, 여행이다 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할인 이런 거 봐야 되나? 할인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뭔가 이제 가전기기나 제품. 아, 가전기기 제품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이제 다시 또 광고할 수 있는 좀 여파가들이 좀 상당히 있다 보니까 올림픽보다 더 시청률이 뛰어난 게 월드컵입니다, 여러분들. 아, 그런 거죠. 아시다시피 그래서 뭐 광고판에 할 때마다 뭐 몇 천억을 쓰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래서 아마 전반적인 글로벌 이런 전자 제품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도 마찬가지겠죠. 그때 뭔가 새로운 뭔가 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광고에 대한 효과를 누려서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오히려 과제 낙폭에서는 반등이 좀 세게 나오지 않을까. 반도체. 네. 네. 물론 이제 그 DDR3 16기가, 32기가 관련된 부분들이 재고가 아직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영은 덜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안은 반영이 되겠죠. 근데 그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이제 뭐 이 정도면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이제는. 저도 아까 50% 낙폭을 얘기 드린 게 이럴 때 안 사면 언제 사나라는 얘기는 뭐 욕을 먹으면서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두렵긴 하죠. 근데 아까 그러니까 소소하지만 일말의 어떤 아니면 이벤트가 시장의 전체적인 약간의 훈풍을 불러일으키는 건 맞거든요. 네. 저도 생각지 못했는데 카타르 월드컵이 가전기기라든지 전체적인 IT 수요에 조금은 자극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왜냐하면 기대가 워낙 낮아져 있으니까. 그 약간 좀 이렇게 터닝 포인트를 마련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되지 이벤트가 않을까. 필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가 진짜 무지막지하게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과대 낙폭 쪽에서 일시적으로 뭔가 V자를 이제 노릴 수 있는 게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까 2차 전지 얘기해 주셔갖고 저도 이제 이 3분기 실적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할 만한 업종은 어딜까라는 네. 거를 저도 한번 봤는데 제가 이제 표로 해서 이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 업종이라는 걸 제가 하나 보내드린 게 네. 있어요. 뭐냐면 원달러 환율 자체가 1,400원까지 왔으니까 아주 단순하게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미국으로 많이 수출하는 업종을 보면 되는 거 아니냐. 다만 중국으로의 수출은 좀 제한되어 있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표에 보시면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더불어서 건전지 및 축전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이 최근에 조금은 올라오다가 조금은 좀 눌렸는데 네. 이겁니다. 자동차 부품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향 비중이 35%인데 중국향 비중은 5%밖에 안 된다. 네. 그 건전지 및 축전지가 나온 게 미국향 비중이 40% 가까이 되는데 중국 비중이 낮다라는 부분이라서 3분기 실적 시즌에 결국 실적이 얼마나 좋냐 안 좋냐를 볼 텐데 자동차 부품 어떻게 보니까 다 모빌리티네요. 네. 모빌리티 쪽에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2차 전지도 저도 손을 한번 들어보고 반도체도 좋지만 저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조금은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좀 보지 않을까. 배당주. 네, 배당주인데 단순히 배당이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배당 수익이 높아진 거 말고 꾸준히 자기의 현금 흐름이 유지가 되면서 배당 성량도 상당히 높은 기업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종목들인데 쌍용 C&E 같은 시멘트 업체, 네. 아니면 휴캠스, 그리고 한솔 제지주 이런 기업들이 지금 배당 수익률이 5%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배당 수익률주 하면은 은행주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은행주를 살 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금은 금융주들이 이 디레버리징 리스크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는 금융주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시멘트인 쌍용 C&E라든지 뭐 한솔 제지라든지 휴캠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5% 이상의 배당 수익을 준다. 상용 아까 보면은 저는 재무제표 보면 깜짝 놀랐거든요. 왜요? 저렇게 현금이 많나? 현금 많아요. 네. 네. 와, 저건 너무 많은데. 잉여 현금 흐름도 계속 네. 꾸준히 들어와서 이런 기업들은 하방은 좀 닫혀 있고 배당은 좀 많이 주지 않겠냐. 우리가 보통 쌀쌀해지면 배당주 보잖아요. 네, 미리미리 선점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카타르 월드컵하고 2차 전지 그리고 또 신 매니저님은 또 시장에 대해서 잘 보고 그 섹터도 잘 보시잖아요. 섹터는 잘 못 생각나는 봅니다. 섹터 없어요? 아니 이렇게 힘들 때 그래도 어떻게 투자자들은 임해야 될지 그 얘기 한번 해보고 끝날까요? 사실 오늘 공개 방송은 없고요. 어제 MBN골드 그 너튜브에다가 1시간짜리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제가 오랜만에 공개 방송 진행하면서 일주일 동안 했는데 이게 시스템에 대한 붕괴보다는 이게 좀 저는 걱정인 게 이제 고착화된 우려감으로 박스권을 가둬놓을까봐 이런 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남겨놨고 그리고 아까도 2차 전지라든지 우리 앵커님도 뭐 쌍용, 뭐 고배당주들 은행 금융주는 피하자는 의견 좀 전달해 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경기 지금 저는 후퇴 국면을 보고 있는데 어쨌든 경기 후퇴 국면이 계속 장기화되지는 않을 거지 않겠습니까? 네. 내년에 턴어라운드 한다면 다음 시멘트라든지 뭐 제지 쪽도 당연히 실적이 다시 도와지면서 좋아질 거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 뭐 매크로적인 관점도 좀 더 추가적인 궁금하시면은 오늘 제가 영상 띄워놨으니까요. MBN골드 신광세 검색하시면은 어제자로 올려놨습니다. 그거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저희 양신이 10월에 대한 전망을 좀 해봤고 네. 그래도 바닥을 잡아가고 기회도 있을 것이다라는 결론으로 저희들이 힘든 장이지만 투자자분들에게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3일 동안의 연휴 이후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